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부터 시작되는 황금 연휴를 앞두고 국내 여행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연휴가 사회적 거리 두기의 마지막 고비가 될 수 있다며 긴장하는 가운데 제주도는 관광객에 대한 발열 검사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이번 달 소비자 심리 지수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은 경제 전시 상황이라며 신속한 대책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백악관은 일상생활 정상화를 위한 추가 지침을 일주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지만 일부 주지사들은 경제 정상화 일정을 늦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장 가동이 멈추면서 전 세계 대기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탄소세 도입 등 기후변화에 맞선 인류의 노력이 왜 필요한지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날씨학개론에서는 지구에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되는 기후변화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탄소세 도입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술은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함께해온 친근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술을 올바르게 즐기지 못하면 정신적, 신체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사회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는 알코올 관련 질환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이달 소비자 심리지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100일 넘게 이어지면서 소비 심리가 금융위기 수준으로 얼어붙은 겁니다. 앞으로도 지갑을 닫겠다는 소비자가 크게 늘었고 집값 상승 기대감은 무너졌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이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한 달 전보다 7.6포인트 하락한 70.8을 나타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골이 가장 깊었던 2008년 12월 67.7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올해 1월 100살을 넘었던 소비자 심리지수는 코로나19 타격으로 인해 석 달 연속 빠른 속도로 추락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국내 경기가 위축이 됐고 이로 인해서 그 소비자들이 느끼는 경기 판단과 가계 재정 상황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면서 3개월 연속 하락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소비 지출을 지금보다 많이 늘릴지에 관한 지수인 소비 지출 전망은 역대 최저치인 87로 조사돼 지갑을 닫겠다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었음을 보여줬습니다. 취업기의 전망 지수는 6포인트 내린 58로 2009년 3월 55 이후 가장 낮았고 반대로 가계부채 전망 지수는 99에서 102로 늘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은데 빚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예상이 되는 겁니다.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16포인트 급락한 96을 나타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와 정부 규제 등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이란 예상이 커졌다는 것으로 부동산 거래도 당분간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의 여파로 대형 할인점과 백화점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이 통계 기준이 개편된 지난 2016년 이후 역대 최대폭으로 줄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3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통계를 보면 오프라인 유통업체 13곳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6%나 급감했고 전체 유통 매출도 3.3% 감소했습니다. 업체별로는 백화점 매출이 40.3%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대형 할인점 매출은 13.8%, 편의점은 2.7%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백화점 제품군 가운데 해외 유명 상품 매출이 감소한 건 지난 2016년 통계 개편 이후 처음입니다. 반대로 비대면 거래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16.9% 증가해 매출 증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수출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화되는 4월 이후 수출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중소기업 300곳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78.7%가 이같이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악화 전망 이유로는 신규 주문 감소와 기존 물량 납품 연기를 가장 많이 꼽았고 입국 금지에 따른 영업활동 제한과 수주기회 축소가 뒤를 이었습니다. 또 필요한 지원책으로는 인건비와 운영자금 지원을 강화해달라는 답변이 55%로 가장 많았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주문 물량 취소나 결제 지연, 납품가 인하 요구 등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은 경제 전시 상황으로 전 분야에서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위기 국가 체계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해관계 대립으로 미뤄졌던 대규모 국책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해서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게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지금은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멈추면서 수출 감소, 실물 경제 위축, 고용 충격 등이 가시화됐고 이른 시일 안에 반전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위기 국가 체계를 갖출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경제중대본으로 모든 부처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혼연일체가 되어 위기 극복의 전면에 나서주기 바랍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 절차를 생략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해서 국민이 편히 받을 수 있게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방역과 일상을 공존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 선결제 활성화 등 소비 진작 시간표를 앞당기고 3차 추경안 제출도 때를 놓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언급했던 한국판 뉴딜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대형 IT 사업 같은 국가 프로젝트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해관계 대립으로 미뤄졌던 대규모 국책 사업도 신속한 추진으로 위기 국면에서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남과 강원, 충북, 경북 등 지방정부마다 유치전에 뛰어든 사업비 1조 원대 방사광 가속기 사업 등 대규모 SOC 사업의 부지 선정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은 또 성공적인 방역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첨단 기업들의 생산 기지가 될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 유치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표현과 함께 과감하고 빠른 정책 집행이 강조됐습니다. 시간을 끌수록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기 때문에 지금은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주문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는 사뭇 안정세에 접어들었지만 일자리 문제는 여전합니다. 일자리에 대한 불안이 걱정을 넘어 위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방역에서 자신감을 얻은 정부는 일자리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라북도를 찾았습니다. 지역 일자리가 줄어 걱정이 많은데 코로나19의 고용 한파가 또 불어닥친 곳입니다. 자동차 산업, 농식품 산업 등등이 이제 추가되는 산업인데 여기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더욱 경제가 어려워졌는데 이곳에서 하려는 건 지역이 먼저 일자리를 지키고 만들겠다고 하면 다른 어떤 곳보다 먼저 돈과 인력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북을 비롯해 모두 5곳이 선정됐습니다. 5년 동안 3천억 원을 들여 일자리 4만 개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후적 대응을 해가 여러 가지 근본적으로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있다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만드는 것보다 더 급한 건 일자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휘청되는 항공기 취급업 등 4개 업종을 특별 고용업종에 급히 추가했습니다. 지원금뿐 아니라 융자 요건 완화 등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이들 업종 근로자에게 무급휴직 때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정부가 약속한 일자리가 질보다는 양에 무게중심을 뒀다는 지적은 있습니다. 지금의 시작이 일자리 분야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아낼지 주목됩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자동차를 비롯한 주요 업종의 다음 달 수출 전망이 외환위기 때보다도 훨씬 더 암담해졌습니다. 중소기업들의 5월 체감 경기도 역대 최저여서 다음 한 달이 우리 경제에 큰 시련이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광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다음 달 수출 전망이 지난 1980년 조사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경기 실사지수를 조사한 결과 5월 수출 전망치가 65.0, 바닥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지수가 기준선 100보다 낮으면 경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업체가 긍정적 전망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유럽연합에서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한 탓에 공장이 가동을 멈추고 각종 제품 수요가 현저하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판로가 꽉 막힌 자동차 수출 전망이 30.8로 사상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여행 오락 서비스, 전자통신장비 제조업 등 순으로 저조했습니다. 완성차 업체의 극심한 수출 부진은 고용 인력이 많은 협력업체들의 타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완성차 업체는 판매 부진으로 고정비 부담이 상당히 큰 형편이고요. 관련 부품업체나 이런 데들은 버틸 여력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앞으로 두 업체 모두, 완성차, 부품업체 모두 힘든 시기가 앞으로 예상됩니다. 수출 전망이 온통 잿빛이 되면서 중소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 전망 지수도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기업 3천여 곳을 조사한 결과 5월 업황 전망 지수가 60으로 떨어졌습니다. 수출 절벽 앞에선 대기업들이 휘청거리면 전후방 업종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남기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유동성 지원이 무엇보다 신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경제계는 요구합니다. YTN 이광유입니다. 29일부터 코로나19 피해로 대출을 갚기 어려워진 개인 채무자가 최대 1년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하기 때문에 대상이 제한될 수 있고 일부 개인 채무자는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도 있어 잡음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개인 채무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하면 됩니다. 상환 유예가 필요한 대출의 해당 금융회사가 한 곳이라면 해당 금융회사에, 두 곳 이상이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줄어 빚을 갚기 어려운 개인 채무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개별 금융회사에 상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엔 원금 상환 예정일이 한 달 미만 남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지난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과 같은 소득 감소 증빙 서류를 내야 합니다. 원금 상환 유예 신청에 앞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도 적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상환 유예 대상이 아니고 원금 상환은 최대 1년까지 미루더라도 이자만큼은 꼬박꼬박 내야 합니다. 자력으로 상환이 가능하거나 유예 기간이 끝난 뒤 원금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지원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상환 유예를 받는 경우 개인 신용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일부 개인 채무자가 도덕적 해이에 빠질 위험성도 있습니다. 소득 감소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어려운 채무자가 거짓 진술서를 바탕으로 원금 상환 유예 혜택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진술서가 사실과 다르면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로 등록돼 불이익을 당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원금 상환 유예가 끝나는 시점에 금융회사 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금융당국의 고민거리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부터 최장 엿새에 이르는 황금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내 여행지 예약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연휴가 감염 재확산의 고비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이용객이 뚝 떨어졌던 서울역. 예년과 비교하면 아직 승객이 절반 수준이지만 오가는 사람들이 차츰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징검다리 황금 연휴를 앞두고 미리 열차표를 끊는 승객도 크게 늘었습니다. 연휴 시작 전날인 29일 저녁부터는 KTX 경부선과 호남선, 전라선 하행열차 대부분이 매진됐습니다. 다른 주말보다는 좀 예매율은 좀 많이 높아졌는데 이번 연휴를 놓치면 긴 연휴는 추석까지 기다려야 하는 데다 어린이날도 있는 만큼 나들이를 결심한 가족이 많습니다.
아이도 유치원에 지금 거의 2달 넘게 계속해서 못 가고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집콕 생활이 너무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좀 답답한 마음도 있고 하루 정도는 저희 글램핑 계획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해외여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대부분 제주도나 동해안 등 국내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30일부터 2박 3일 동안 여행을 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코로나도 있고 해서 사람이 많이 왕래 안 하는 담양. 연휴 기간 속초해안 리조트는 예약률이 90%까지 치솟았고 김포발 제주행 항공편은 빈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17만 9,060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상 관광객이. 방역당국은 이번 연휴가 코로나19 재확산에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휴가 포함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지만 코로나19 유행은 아직 진행 중이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철저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따라서 여행을 하더라도 소규모 가족 단위로 하고 밀접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는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의 2차 유행에 대비한 중장기 계획을 현재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윤태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국내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안정세로 접어들었지만 2차 유행이 안 오도록 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총괄반장은 코로나19는 특성상 집단 발병이 생기면 급속도로 퍼질 가능성이 커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이를 위해 여러 곳의 감시 체계를 잘 준비하고 작동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반장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2차 유행 대비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확산 단계별 병상 확보 방안과 중증 환자 치료 병상 확보 방안을 꼽고 있습니다. 또 발생 규모에 따라 방역 대응을 한다는 계획이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권역별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술은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기도 했고 때로는 위로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술을 올바르게 즐기지 못했을 때는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죠. 네,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는 알코올 의존에 대해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홍나래 교수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에 1명은 알코올 의존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건데요. 저희가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술과 관련한 여러 가지 궁금증 OX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네. 질문이 듣고 OX 판을 들어주세요. 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 술 한 잔은 수면에 도움을 준다. O인가요? X인가요? X입니다. O를 드셨지만 X라는 죄송합니다. 거죠. 네, 여기가 알겠습니다. X로 보이네요. 네, 네. X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시고요. 그러시다 보니까 사실은 술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시게 됩니다. 예. 근데 사실은 술이 수면제보다도 더 중독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몸에도 더 안 좋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심지어 술을 마시면 일단은 잠이 되게 쉽게 드는 것 같이 느껴지시기는 하시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깊은 잠을 주무시기도 어렵고 또 토막잠을 자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사실은 잠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또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는 금단 증상으로 불면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사실은 잘 주무시려고 술을 드시게 되는데 오히려 점점 더 잠을 더 못 자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술로 잠을 주무셔서는 안 됩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퀴즈인데요. 과한 음주 후에는 사우나를 피해야 한다. 정답은 네, O입니다. O군요. O군요. 네. 음주 후에 사우나에서 땀을 흘리는 행동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취한 상태에서 뭐 찜질방이나 사우나나 이런 데 들어가서 잠이 들게 되면요. 또 급성 심혈관계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망에 갑자기 이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특히나 술을 마시게 되면 사실은 탈수를 겪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데요. 이때 네. 땀까지 흘리게 되면 탈수 증상이 너무 심해지시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음주 후 사우나를 하는 행동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네, 말씀해 맞습니다. 주셨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음주 후에 구토를 하면 술에 취하지 않는다 혹은 술이 깬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O인가요? X인가요? 네.
X입니다. X군요. 음주 후의 구토는 사실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흡수되기 전에 술을 뽑아내는 행동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잠깐 느끼기에는 내가 술이 좀 덜 취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구토하는 과정에서 위산이 역류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식도에 염증이 생기고 심할 경우는 식도에 파열이 생기기도 하는 예. 경우도 있습니다. 또 사실은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 식도 정맥류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이 식도 정맥류가 사실은 구토 과정에서 파열되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심한 토혈을 하게 되셔서 예. 문제가 생기실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음주 후에 구토로 술을 깨려고 하는 행동은 하시지 말아야 되는 행동입니다. 네. 이 구토를 한다고 해서 술이 깨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네, 지금까지 술에 대한 궁금증을 OX 퀴즈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네. 이제 오늘의 주제죠. 바로 술에 대한 의존이 커지게 돼서 정신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알코올 의존증입니다. 네. 자, 일단 알코올 의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가 뭐 의존이라고 말을 하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기엔 중독이라는 이야기를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탄수화물 중독이다, 뭐 매운 음식 중독이다 이런 얘기들도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독이란 말을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굉장히 쉽게 사용들을 하시는데요. 예. 실제로 병원에서는 뭐 이런 정도 수준, 내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뭐 좋아하고 많이 먹고 이런 정도 수준에서 중독이라고 사용을 하지는 않고요. 대개는 내성과 금단이 생길 수 있는 어떤 특정 물질들을 꾸준히 오랜 기간 사용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상태를 우리가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내성이나 금단이 생기는 물질이다, 뭐 중독이 되는 물질이다라고 하면 대개는 마약이요. 네. 마약을 먼저 생각들을 하시죠. 근데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 중에는 술이나 뭐 담배, 또 우리 커피 마시는 카페인, 예. 네, 이런 것들이 중독이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입니다. 네.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면 보통은 생활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알코올 사용 양상이 12개월, 그러니까 1년이죠. 1년 이상 지속이 되고 특히 술과 관련된 내성이나 금단이 생긴 그런 상태를 알코올 중독, 알코올 의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뭐 내성, 금단 이런 내용 그런 단어들이 사실은 조금 낯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 내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효과를 위해서 물질을 먹을 때, 뭐 예를 들어 술이라고 하면 내가 뭐 자기 위해서 나는 한 잔 정도 마시면 잘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속 마시다 보면은 나중에 3잔을 마셔야 되고 한 병을 마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 필요한 용량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금단은 쭉 사용을 하다가 사용을 멈추거나 혹은 사용량을 줄이게 됐을 때 여러 가지 불편감들이 생기는 그런 것들인데요. 네. 알코올 중독에서 생기는 금단 증상이라고 하면 대개는 뭐 식은땀이 흐른다, 뭐 손이 떨린다 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네. 잠이 안 오는 그런 증상들도 흔하게 나타납니다. 네, 이런 증상들 갖고 계신 분들은 알코올 의존을 한 번쯤 의심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술을 잘 마시는 게 그 사람의 장점이 되거나 혹은 자주 술자리를 가져야지 서로 좀 친해진다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술에 대해 관대한 문화를 갖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알코올에 관한 의존도 그래서 더 심하다고요. 네. 뭐 전날 회식을 해서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그 다음날 일을 조금 못해도 뭐 그럴 수 있고, 굉장히 사실은 술에 대해서 관대한, 굉장히 너그러운 그런 나라고, 사실 술을 사기도 굉장히 쉬운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코올 의존에 대해서도 민감성이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뭐 나는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들은 보통 많이들 하시지만 내가 알코올 의존이 있다, 내가 술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은 좀 잘 안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술을 좀 웬만큼 드신다는 분들은 다들 아유 뭐 나 정도 마시는 게 뭐가 문제야. 막 집에서는 가족들은 당신 술 너무 많이 마셔라고 말씀을 하셔도 스스로 본인들은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근데 의학적으로 그런 분들을 진단을 하게 되면 사실 상당수가 알코올 의존으로 진단이 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은 모르고 있는데도요. 네. 실제로 2016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라고 이제 여러 가지 정신과적인 질환들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시행한 것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보면 알코올 사용 장애, 그러니까 알코올 사용이 병적으로 문제가 되는 분들이 전체 인구의 12.2%가 평생에 한 번은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고요. 우리가 중독이라고 부르는 알코올 의존조차도 4.5%나
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사실 그러니까 뭐 담배 중독, 그러니까 니코틴 사용 장애가 10.6%, 우리가 흔히 다른 약물들, 뭐 마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약물 장애들 같은 경우는 0.3% 정도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비하면 사실은 엄청난 숫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생각보다 굉장히 수치가 높네요. 네. 자, 그런데 이 보통 술을 많이 마시면 알코올 중독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네. 이 술을 많이 마시는 것과 알코올 의존이라는 것은 실제로 어떤 관련이 있나요? 네, 물론 당연히 많이 드시다 보면 의존이 오시는 거는 맞지만요. 예. 뭐 얼마만큼 이상을 마셔야 알코올 의존이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는 것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알코올 사용 장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어느 정도 이상을 마시면 알코올 사용 장애다, 뭐 알코올 의존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고요. 사실 술이 몸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 누구는 뭐 굉장히 잘 마시고 뭐 전혀 마셔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도 예. 있고 한 모금만 마셔도 막 얼굴 빨개져 갖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 중에 하나인 알데하이드 탈수소 효소라는 것이 사람마다 갖고 있는 양이 좀 다르거든요. 예. 그러시다 보니까 이제 그 끼칠 수 있는 영향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얼굴이 빨개지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사실 그런 분들은 네. 술을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이유를 알 수 있게 됐는데, 네. 자, 술을 마시는 양과 알코올 의존증이 딱히 상관이 없다면 네, 그렇다면 어떤 것과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술을 마시는 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일상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이게 사실은 더 큰 진단을 하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술을 드시는 분들이 좀 알코올 의존이실까,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면, 보통 이런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내가 처음 시작하실 때는 나는 오늘 요만큼만 마셔야지, 더 먹으면 내일 일에 장애가 되니까 안 돼. 조절을 할 수 있는 분들이요.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세요. 예. 여기까지만 마시면 상관없을 거야 라고 시작은 하시지만 절대 거기서 멈추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끝까지 계속 드시게 되시는 경우들이 참 많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는 뭐 어느 정도 다 조절할 수 있고 문제가 되지 않고 이 정도 마시는 게 뭐가 문제냐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사실은 많이들 하시지만 옆에서 볼 때는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참 많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예. 네. 자, 이 알코올 의존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술에 어떻게 보면 의존해서 살다 보면 신체적,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는데, 그만큼 알코올 의존증은 이제 치료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치료가 이루어져야 할까요? 일단 사실 병원에 술 문제로 오시게 되면 일단 첫 번째로 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자세한 면담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술을 드시는 것이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금단과 내성을 확인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금단과 내성을 확인을 해서 만약에 금단과 내성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이분들은 뭐 술을 줄여 드셔라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완전히 확실한 단주를 하게 되고 또 단주를 하게 되면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금단 증상들을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사실 알코올 의존 같은 경우는 금단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시는 분들은 사망하실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증상이 나타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금단의 예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알코올성 치매의 예방입니다. 알코올성 치매는 대개 비타민 B1이 부족하게 돼서 나타나는데요.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은 실제로 뭐 안주도 잘 드시지 않고 그래서 영양 상태조차도 좋지 않은 데다가 비타민 B1이 흡수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 때문에 이제 뇌에 계속 손상이 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과량의 비타민 B1을 가능한 빨리 잘 제공을 해드리는 것이 또 알코올성 치매를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자, 그러면 치료와 함께 건강하게 음주 습관을 들이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금단과 내성이 있는 것 같다. 혹은 뭐 쉽게 내가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다, 필름이 끊기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조절해서 드실 생각 하시지 마시고 단주를 하셔야 됩니다. 술을 끊으시는 것이 필요하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드시는 것이 좋을까라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좀 적게 드시는 게 좋으시겠죠. 그래서
매일 드시지는 않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예. 한 번에 2잔 이내로 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2잔이라고 했을 때 한 잔에 너무 큰 잔으로 한 잔을 드시게 되면 또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작은 잔, 뭐 적어도 어쨌든 그 술에 맞는 잔으로 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가능하면 독주보다는 알코올 도수가 낮은 술을 드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시고요. 그리고 술만 드시지 않고 물이나 안주랑 함께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 또 내가 음주 사실을 조절하고 있다는 것을 혼자만 아시지 마시고요. 나 요즘 술 조절해서 마시고 있어. 나 예. 요즘 술 덜 마시고 있어. 라고 많이 광고를 하시는 것이 주변에서도 좀 더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겠네요. 또 요즘같이 뭐 코로나19 이런 위험한 사태에 당연히 술잔은 돌리시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빠져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촘촘하게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술을 안 마실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자기 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절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진자의 3분의 1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의 누적 사망자는 21만 명입니다.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가 집계한 세계 코로나19 상황, 먼저 유럽 지역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스페인은 신규 확진자가 어제와 비슷하게 2,800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22만 9천여 명, 누적 사망자는 2만 3,500여 명입니다. 이탈리아는 신규 확진자가 8주 만에 1,000명대로 떨어져 누적 확진자는 19만 9천여 명이고 사망자는 2만 7천여 명 가까이 됩니다. 프랑스는 누적 확진자 16만 5천 명, 사망자는 2만 3천여 명에 이릅니다. 독일은 누적 확진자 15만 8천 명, 사망자는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영국은 신규 확진자가 4천 명대에 달해 누적 확진자가 15만 7천여 명이 됐고 사망자는 2만 1,000명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2만 명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사망자도 1,200명 넘어 누적 사망자는 5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러시아의 확산세가 여전히 거셉니다. 이틀 연속 6천 명 넘는 추가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8만 7천여 명에 이르고 누적 사망자는 800명 가까이 됩니다. 브라질도 계속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6만 6천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4,5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란은 확진자가 9만 1,000명, 사망자는 5,800여 명입니다. 일본은 확진자가 170여 명 늘어 누적 확진자가 14,000여 명, 총 사망자는 407명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미국 백악관이 일상생활로 복귀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일주일 안에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애초 다음 달부터 일부 재개를 밝혔던 공화당 주지사들도 경제활동 재개 일정을 늦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백악관이 지난 16일 3단계 지침 발표에 이어 추가 지침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로 식당과 예배시설, 대중교통 등의 단계별 정상화 지침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예배시설의 경우 성가대나 음악 합주를 중단하고 우편과 전자결제를 통한 헌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식당과 술집의 경우 계산원을 위해 칸막이를 두고 고객 테이블에는 일회용 메뉴와 조미료 사용이 권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다음 달 1일 일부 정상화에 들어가는 주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인 아칸소, 오클라호마 등 중남부 대여섯 개 주들입니다. 하지만 서둘러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을 쫓았다가 질책을 받은 조지아주의 경우를 보고 이들 주는 재개를 늦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I told the governor of Georgia, Brian Kemp, that I disagree strongly with his decision to open certain facilities which are in violation of the Phase 1 guidelines for the incredible people of Georgia. 다음 달 15일 일부 정상화에 들어가기로 한 뉴욕주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한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병원 수용 능력 등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부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I will extend them in many parts of the state, but in some parts of the state, some regions, you could make the case that we should unpause on May 15th.
뉴욕주의 많은 지역에서 재택명령 조치가 연장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과는 달리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 경제 정상화는 조기에 이뤄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코로나19에서 회복돼 업무에 복귀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아직은 봉쇄 조치 완화가 시기상조라고 못 박았습니다. 다음 달 봉쇄 완화안을 시행하는 이탈리아에서는 미사 참석 금지가 풀리지 않은 데 대해 종교계가 강력 반발하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한때 집중치료까지 받았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업무 복귀 첫날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첫 마디는 국민에 대한 사과. Good morning. I'm sorry I've been away from my desk for much longer than I would have liked. 그는 코로나19가 세계대전 이후 영국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면서 다행히 상황이 개선되고 있고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징후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봉쇄 조치 해제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I refuse to throw away all the effort and the sacrifice of the British people and to risk a second major outbreak and huge loss of life and the overwhelming of the NHS. And I ask you to contain your impatience.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Compared to other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I think I do actually commend the UK government in many ways in terms of the lockdowns that we have had, and I guess not rushing back to normal too soon. I think we need to keep the restrictions and the distance, I think, in place. 한편 이탈리아 정부가 다음 달부터 단계적인 봉쇄 완화에 돌입하기로 한 가운데 종교계의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다음 달 4일부터 생산 활동을 재개하고 순차적으로 일반 상점과 음식점, 술집 등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했지만 미사 참석 금지는 계속 유지하기로 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이탈리아 주교회의는 즉각 성명을 내고 정부가 헌법에 보장된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정부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고 성토했습니다. 야권에서도 정부의 단계적 완화안이 기대에 못 미친다며 좀 더 적극적인 봉쇄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기후변화는 전 세계가 직면한 위급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나 심각한 가뭄 등 지구는 다양한 경로로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날씨학개론에서는 기후변화의 대안으로 제시된 탄소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제 지속가능성 연구단체인 퓨처어스가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과학자들은 기후변화를 인류의 생존에 영향을 끼칠 5대 위험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고 합니다. 그 해결 방안으로 탄소세를 제시했다고 하는데 우선 탄소세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일단 뭐 이 탄소세는 이산화탄소의 그 저감 대책의 하나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세제죠. 예. 그 본질상 부가금의 한 형태입니다. 즉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연료에 함유된 탄소 함유량에 비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불가피하게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억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네. 뭐 유럽의 일부 국가는 이미 물품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1990년 핀란드에서 처음 도입된 탄소세는 이후에 스웨덴, 덴마크, 독일, 스위스 등으로 확산을 했는데요. 성공 사례로 꼽히는 스웨덴은 1991년에 탄소세를 도입을 해서 2017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6% 줄이면서도 78%의 경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네, 30년 전부터 적용한 나라도 있었군요. 네네. 네. 자, 이런 탄소세에 대한 운동을 IMF에서도 권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탄소세를 대폭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IMF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이었죠.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2030년까지 톤당 75달러의 탄소세를 매기자.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주장입니다. 예. 현재 탄소세를 도입한 50개국의 평균 가격이 톤당 2달러거든요.
그럼 거의 한 37배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제 당장 $75를 부과하면 충격이 너무 크다는 점을 고려해서 탄소세를 점점 올리되 10년 안에 $75로 높여야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IMF는 현재 탄소세 수준은 기후변화를 방지하기는 턱없이 낮다라면서 지구온난화는 명백하고 현실적인 위협이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빠르게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IMF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이렇게 권고안을 낸 게 정책을 제안한 게 좀 독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이 IMF는 이제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자, 지구온난화는 글로벌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고 어떻게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을 일으킨다라고 말하면서 예. 더 오래 기다릴수록 세계 경제가 받는 타격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라고 답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기후변화가 심각하면 폭염이나 태풍, 가뭄 등 자연재해도 심해지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지구에서 식량 생산이 어려워진다는 건데요. 경제가 아무래도 무너지게 되면 돈의 가치도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또 탄소세와 함께 효과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는 게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잖아요. 예. 자, 이 두 가지가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일단 그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뿜어내는 업체들에게 매년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부과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은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죠. 유럽연합이죠. EU에서는 뉴질랜드나 카자흐스탄 등 일부 국가가 시행 중에 있고요. 네. 한국은 2015년 1월부터 우리나라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우선 배출권이 거래되는 시장이 만들어져야 가능한 일인데요. 이 제도의 장점은 시장 원리를 활용해서 노력하는 기업들에게 돈으로 보상해 준다는 것이고요. 네. 잘 정착만 된다면 계속 작동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예. 하지만 감시 및 행정비용 같은 거래 비용이 좀 커질 수 있고요. 또 배출권 거래에 따라서 환경 오염의 증가라든가 또 경제적으로 약한 지역에 집중되어서 환경 오염이 심한 지역이 더욱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반면에 탄소세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세율 이상으로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에 배출원의 화석연료 가격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화석연료 소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온실가스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가 있죠. 하지만 야, 뭐 탄소세 좀 내고 온실가스 배출하지 뭐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생긴다면은 배출량이 컨트롤되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확실한 규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탄소세가 온실가스 감축에는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많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온실가스 감축을 급격하게 실행할 경우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데요. 2018년 프랑스의 노란조끼 시위가 바로 그런 사례였죠. 네, 그랬죠. 프랑스의 마크롱 정부가 유류세 인상 강행하는 시기가 노란조끼 시위였죠. 네. 자, 이제 기후변화 대처와 대기오염 예방 등을 이유로 일종의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이었는데요. 프랑스 정부에서는 경유세 23%, 휘발유세 15%를 인상을 했고요. 또 추가로 유류세를 인상할 방침이라고 그때 얘기를 했죠. 예. 근데 이제 기름값이 오르게 되면 물류 비용과 상품 가격이 오르게 되고 또 가계 구매력도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하면서 이제 서민들이 상당히 화가 난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때는 또 그뿐만 아니라 프랑스가 기업은 세금을 깎아줬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은 세금을 깎아주면서 서민들에게는 탄소세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반발이 많았거든요. 예. 결국 프랑스 정부는 저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유류세 인상을 6개월간 중단한다라고 밝혔고요.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강화 조치도 6개월간 미루기로 했다고 공지를 했었죠. 예. 자, 그러면 기후변화를 막으면서도 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탄소세 부과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저는 뭐 많은 분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프랑스의 그 경제학자 피케트 교수의 탄소와 불평등 교토에서 파리까지라는 연구 논문을 보면서 지금까지는 이제 국가별 접근 방식 대신 개인의 소득과 배출량에 따라 부담을 달리해야 한다는 이 피케트 교수는 이런 접근법을 제시를 했거든요. 자, 이제 피케트 교수는 개인별 배출량에 기초로 해서 누진적으로 재정 부담금을 산정하는 새로운 전략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 이제 세 가지 실행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첫 번째 방안은 세계 평균보다 많이 배출하는 개인에게는 그 초과량에 따라서 세금을 내게 하는 것.
자, 두 번째 방법은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에 속하는 모든 사람에게 부담을 나눠지게 하는 것. 예. 자, 세 번째 방법은 기금의 부담을 상위 1% 배출자들에게 기우자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들은 재미있게도 비행기 좌석 등급에 따른 탄소세도 제한을 했죠. 만약에 모든 비즈니스 클래스의 좌석에 180유로, 모든 이코노미 클래스 좌석에 20유로의 세금을 물린다면 네. 매년 기후변화 대응 기금이 필요로 하는 1,500억 유로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제 젊은 경제학자 피케티 연구가 전 세계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후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도 있고요. 예. 또 경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후 변화 문제는 인권 불평등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말씀해주신 탄소세가 이 자리 잡기까지 쉽지는 않겠지만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이 전 세계의 뜻이 모이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이 앞으로 또 유행할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그렇다는 의견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능성이 있지만 극지방의 기온이 올라 얼음이 녹아내리면서 고대의 박테리아가 살아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가 인류에게 뜻하지 않은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행동에 나서야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